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의 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 킴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왜 이래? 맞습니다. 우리 MZ세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갓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겪는 경제적 불안감,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 인류 역사에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경제 재앙, 대공황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 겁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 그날의 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부의 비밀과 생존의 법칙을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 끔찍했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의 부를 지키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누르는 거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공황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정말 아무도 그게 오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잘 나가던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은행들은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만 했죠. 이런 거대한 사건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을지 상상해보세요.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족들, 굳게 닫힌 상점들, 그리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역사회. 대공황은 서구 세계가 경험한 가장 길고 혹독한 불황이었습니다. 역사가 영원히 바뀐 그날,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무려 1290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었습니다. 광란의 투매였죠.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닷새 후인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 닥쳤습니다. 또 한 번의 거대한 패닉 셀링이 시장을 덮쳤고, 이번엔 약 1600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개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끌, B2의 원조격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끔찍한 결과를 낳는 도미노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돈을 쓰지도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갑을 꽁꽁 닫아버린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절벽은 공장과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삭감되었고 구매력은 급감했죠. 그러니 돈을 버는 사람들조차 돈을 쓰지 않았고 이는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금융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경제 불황의 시작이었어요. 소비와 투자의 붕괴는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광범위한 실업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미국의 규모와 영향력 때문에 한 지역에서 시작된 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금 본위제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국 통화가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가 금이라는 단단한 쇠사슬로 묶여있던 셈이죠. 그러니 미국 경제가 침몰하자 그 충격파가 쇠사슬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특히 유럽이 직격탄을 맞았죠. 주가 폭락,
기업 도산, 위태로운 은행 시스템. 이 삼박자가 갖춰지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바로 뱅크런입니다. 모두가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죠. 은행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 또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경제 전체에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지불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자산을 팔아 현금 준비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대출은 중단되었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경제 시스템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패드가 금 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통화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를 허용하거나 심지어 유발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패드가 은행 공황 중에 통화 공급을 늘렸다면 외국인들이 미국의 금 본위제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대규모 금 유출로 이어져 미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패드의 선택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자, 다시 대공황의 영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재앙의 파도는 전 세계를 덮쳤지만 나라마다 그 피해 규모는 달랐습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는 속도가 느렸고 피해도 덜했습니다. 영국의 산업 생산 감소폭은 최악의 시기에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프랑스는 초기에 상황이 더 나았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짧은 침체를 겪고 1932년과 33년에는 잠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회복은 단명했고 1933년에서 1936년 사이에 산업 생산과 물가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가장 큰 희생자는 단연코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미국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치자 독일 경제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독일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산업 생산 감소를 겪었지만 정부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1920년대 초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했던 끔찍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섣불리 돈을 풀었다가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화가 덜 된 국가들은 대공황 시기에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일본 또한 비교적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난 가벼운 불황을 겪었죠. 한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농민과 장인들은 가난에 시달렸지만 지주나 도시 노동자,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익을 봤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약간 줄었지만 물가가 하락하면서 구매력은 오히려 증가했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 행정부가 세금을 줄여줬다면 대공황의 충격은 훨씬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와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주요 국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가 불타고 있을 때 혼자 웃고 있던 나라,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입니다. 광란의 20년대가 서구에게는 멋진 10년이었지만 러시아에게는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30년대는 정반대였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소련의 계획 경제는
국제 경제 충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경제가 침체하는 동안에도 소련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 변혁을 경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소련 시민들이 행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이 성장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대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죠. 1933년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920년대 중반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는 번성했지만 인민은 굶주렸던 거죠. 대공황의 영향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기 동안 전체 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30년부터 1940년까지 고용된 여성의 수가 10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24%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남성 가장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자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둘째는 사회의 독신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자 결혼율이 급락했고 더 많은 독신 여성이 스스로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물론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간호, 교사, 가사 노동과 같은 저임금 서비스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들은 많은 가정이 위기를 버텨내는데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매우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공황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적인 정치 철학을 뒤집고 있었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에 너무 많은 중앙 권력을 주는 것을 경계해왔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공황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공황이 남긴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어떤 10년도 1930년대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끔찍했던 시기는 없었을 겁니다. 산업화된 국가의 노동력 4분의 1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긴 배급줄, 길거리 행상인, 폐쇄된 공장, 만연한 농촌의 빈곤.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집을 잃고 판잣집에서 살았으며 수많은 10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화물열차에 올라타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미뤄지고 출산율은 감소했으며 아이들은 절망에 빠진 부모를 위로하며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였죠. 이러한 절망감은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갈등이 쉽게 불붙었고 전체주의 세력은 대중의 고통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역사의 아이러니는 존재했습니다. 대공황은 현대 경제로의 전환을 이끈 시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변화 중 하나는 국제금 본위제의 종말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의 확장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조 가입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 1935년 사회보장법을 통해 실업수당과 노령연금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더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중산층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초래한 금융 불안정을 피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그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푸는 것, 바로 이 케인스주의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은 문화와 예술에도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20년대의 화려하고 낙관적인 이상주의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실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은 저널리즘과 사진으로 눈을 돌려 황량한 공장, 판자촌,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예술가와 작가들도 건설 노동자처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고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치스럽던 20년대와 달리 30년대의 대중문화는 단순함과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옷을 사는 대신 옷을 기워 입었고 합성 섬유의 발명은 실용적인 옷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닿을 수 없는 꿈을 좇는 대신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유럽의 부유하거나 숙련된 인재들이 미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 대탈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유럽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안전을 찾아 미국으로 향했고 이들의 이주는 뉴욕과 할리우드를 파리와 비엔나를 능가하는 새로운 문화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D.C.는 런던과 베를린을 대체하는 서구 정치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죠. 이주와 함께 유럽의 금 보유고도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막대한 금과 인재의 유입은 미국 경제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드디어 이자율을 낮추고 신용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미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동안 동쪽에서는 또 다른 강대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죠.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소련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그들의 사회주의 실험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은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모방해야 할 모델이 되었고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소련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역사의 터널을 지나 오늘의 우리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대공황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더 나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대공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기업 이익은 높으며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사회적 증상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노숙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고 직업이 있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과거처럼 저임금 서비스직입니다. 농촌의 빈곤은 심화되고 있으며 절박한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생활 수준의 하락과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부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와 흙수저의 세계죠. 그렇다면 대공황이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제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29년 10월 그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공황으로 이어진 징후들을 조사하고 그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의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포착하는 생존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의 지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